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표결 과정에서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가결이 무효라는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사들이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청구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나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면서 시장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어 미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철폐를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현 시위 재개에 대해 불법 행위는 바로잡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생활용수는 물론 식순환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한급수가 이루어지는 전남의 섬 지역에서는 이틀 급수 뒤 단수 기간을 4일에서 6일로 늘렸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황사는 제주도 등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기승을 부린 뒤에 내일 강한 바람에 실려 사라질 전망입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여야가 긴 시간 논쟁하고 충돌했던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은 침해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고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한 가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판결 내용 속보로 듣고 법리적인 해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원로들과 전국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헌재 판단 내용 포함해서 한일 정상회담 평가까지 전국 이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논쟁이 예상되고 있는 묵직한 기사들이 잇따랐습니다. 하나씩 속보로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속보를 확인해 보니까 인용, 기각, 각하가 다 한 번씩 등장하던데 일단은 검수완박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하되 검수완박법 개정 행위는 적법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등 재판관 5명은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지적하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위장 탈당 사실을 알면서도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실질적인 조정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회의에서 토론 등의 절차도 생략됐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대한 무효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앞서 권한 침해를 인정한 재판관 5명 가운데 4명은 법 무효화의 의견을 모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법안 심의 표결권이 전면 차단된 건 아니라서 국회 기능을 형해화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심판도 조금 전 선고가 나왔는데요. 헌재는 애초 소송 자격이 없거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선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결정 사유는 곧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 관저 주변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의장 공관 100m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을 해칠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현행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면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오는 2024년 5월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며 입법부에 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도 분주했습니다. 본회의에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적 제거를 위한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에서 결국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방금 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부터 김진표 의장 중재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막바지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번 만났지만 양곡관리법 관련 논의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쌀값 안정화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안도 의결됐는데요.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채택해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넘긴 이후에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네,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셀프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당원까지도 교묘히 수정하는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 당원까지도 교묘하게 적용하는 그야말로 아주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기소가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정적 제거를 위한 기소라며 맞받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덮으려는 물타기용 기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대표는 당무위 결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지요. 뭐 그대로 또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거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연 건 과유불급이자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대표 기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한일 관계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자리를 잡지 못한 한일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잡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인 만큼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같이 협력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하야시 외무상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 격려했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 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탁 전 비서관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진에서는 카메라 각도로 인해 태극기가 일장기에 가려 보이지 않았는데 논란이 일자 탁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격려했다고 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국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법안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쯤 되면 두 가지 심판 모두 끝났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지금 선고를 발표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아까 김다현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자, 크게 보면 절차와 위헌에 관한 얘기였고 좀 더 들어가면 수사권 축소가 헌법과 법률의 위배인가, 입법부가 충분히 결단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가의 판단이었는데 판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용도 나오고 각하도 나오고 기각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 대한 것은 권한은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고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소위 말하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사건은 그 법사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원장이 이 법사위를 통과에 대한 가결 선포를 해서 네.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된 이 과정, 이 절차적인 과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 안에 대한 네. 의결, 표결 그리고 이렇게 참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 그런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예. 각각의 절차별로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은요. 네. 먼저 절차적인 면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소위 말하는 국회법상으로는 이 과정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만약에 대립하는 경우에는 안건 조정 소위를 하고 예. 안건 조정 소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넘겨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네. 소위 뭐 위정탈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조정위를 임의로 구성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는 이 조정위원회가 한 아주 짧은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만 열리고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안건 조정 소위가 매우 형식적으로 열리고 법사위에서 가결 선포된 행위 이거 자체는 국회의원의 입법 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했다라고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이라는 거는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예.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이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법무부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가지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해서 이 법안 자체가 무효인가라는 판단에 있어가지고는 5대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 5대4라는 거는 사실은 더 많은 이제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법안이 무효로 판단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만큼 이루지를 못했고요. 한 네. 명의 캐스포팅 보트를 잔 이제 재판관은 예. 이거를 가결 선포한 행위는 위헌이지만 그지만 이 법안 자체가 무효할 정도로 원천적으로 법률안 심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각됐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이제 법무부 사건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무부 사건은 결론적으로는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는 헌법에 의해서 영장 신청권을 부여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검사가 수사 기소권이 침해됐다는 이유가 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각하로 판단한 이유는 지금 아직 그 선고만 이루어졌지 보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지금 이런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 부분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 권리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각하가 결정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선고된 내용에 대한 속보 차원에서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왜 어떤 재판을 어떤 이유로 판단했는지는 후속적인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먼저 이루어진 심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선고 설명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속보가 있으면 여러분께 그 설명 내용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들어가 볼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가장 큰 쟁점은 입법이 정당했는가. 아까 말씀하신 위장탈당,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또 한 가지 그런 탈당 같은 그런 꼼수로 법률안의 심의 표격은 침해받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인 건데 이게 인용 받아들여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라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법률안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주권자들의 대리인으로서 법률안에 대한 소위 말하는 표결권뿐만 아니라 심의권, 즉 그 법률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의 권력을 위임이 받았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현재 국회법의 내용은 이렇게 대립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상정해서 처리한다기보다는 적어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나 이 논의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안건 조정 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특별히 이 중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다 보도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문제로 지적된 거는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 자체를 소위 말하는 여당 의원의 탈당으로 해가지고 바꾼 부분, 다수당 의원의 탈당을 해서 바꾼 부분도 있지만은 네. 그 조정위원회 자체도 원래는 최장 90일까지 최장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수십 분만 이제 논의가 되고 바로 통과됐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회법의 취지를 존중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이 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도 설명은 해주셨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제기했던 그 검사의 수사권이 검수완박 입법으로 침해됐다, 이런 헌법에 보장된 수사권이 침해됐다, 이게 지금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각하를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 어떤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는가. 예. 첫 번째고요. 즉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개별 검사들이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인 이익이 있는가가, 자격이 있는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예. 소속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 권리가 권한이 침해가 됐어야 합니다. 예. 권한쟁의 심판은요. 예. 단순한 법률적 권리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헌법에서 기재되어 있는 검사의 소추, 영장에 관한 권한이, 소추에 관한 권한이 소위 말하는 헌법적 권리인가.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관한 권한이 헌법적 권리인가, 좀 더 좁혀서는요. 네. 이런 부분들이 요건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헌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순하게 입법적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내려질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한다면은 법안 자체에 대해 가지고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라는,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 어렵다라고 봐서 각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각하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막 선고가 이루어진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예. 자세한 결정문이 봐야지만 아마 그 두 가지가 각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고요. 두 가지 다를 결여했다고 봐가지고 각하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인정되더라도 하나가 결여됐다 하더라도 각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설명을 네. 지켜봐야 되는데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번 헌재 결론에 따라서 이 검수완박법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준다면 검찰개혁 목소리 더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절차에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왔거든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논쟁이 네. 된다면 어떤 점이 논쟁이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절차의 침해와 관련된 부분들에 예. 대해서 그리고 절차의 침해가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지를 각 정당마다 의견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분명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도 이제 이것의 권한쟁의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특정한 법률 자체를 이제 그 절차적인 이유만으로 무효화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구체적인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정당한 목적의 입법 혹은 입법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국회법에서
요구하고 국회법에서 존중을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절차들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찌 보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인 판단 그 부분들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한 가지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 법무부가 제기한 이 권한쟁의 심판의 각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하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가 첫 번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그 이유만으로 각하가 되고 더 이상의 판단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검사의 헌법적인 권리, 예. 이제 검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중에서도 수사에 관한 권리가 검사의 헌법적 권리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다면은 적어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처럼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박탈시키는 그 내용 자체가 네. 위헌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예. 소송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결정의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예. 한계는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각하가 되고 더 나아가 판단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각하라는 거는 소송의 네. 기초적인 요건 자체를 아예 결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에서는 권한 침해는 인정하지만 권수완박 법안 자체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 네.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또 이 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권한이 헌법적 권리인가 혹은 입법적으로 네. 얼마든지 재량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리돼서 보도되지 그러니까 않은 것 같습니다. 각하를 했다고 해서 지금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하는지 아닌지는 판단까지 나온 것은 아직은 아니다. 네, 그 이유를 봐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 권한, 검찰의 헌법적 권한 그 12조 3항이나 16조에 보면 그러니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에 더해서 수사권이 과연 이 조항 안에 포함이 된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헌법적인 권한이라면은 예. 비록 국회가 이 부분을 이제 법률로서 제안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내용, 실체적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만약 그것이 아니라 영장 청구권 자체는 헌법에 있지만 수사권은 사실은 헌법에 명확하게 헌법상 권리가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예. 절차적 하자 등과 무관하게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가지고 법안이 무효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은 예. 이 법안 자체를 국회에서 제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금 뭐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법률에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절차상으로만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한다면 국회가 어떻게 입법권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내려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이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적인 권리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헌재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예. 조금은 이제 좀 정리된 보도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유를 본다면은 아마 이 두 사건 양쪽에서 다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이 절차적 하자 외에도 이 내용 자체가 헌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헌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한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에 있어서도 예. 그 자격 요건과 별개로 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한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건에서는 근데 자격 요건이 없다고 해서 각하 결정하면서 더 나아가 판단을 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장면은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 조정이 인적 구성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이면서 법안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갔고 그 내용을 저희 YTN을 포함해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헌재는 바로 그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의 각자의 인원에 따라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네. 수도 있지만은 개별적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소위 말하는 의회주의, 즉 그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수기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것들이 헌법과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침해하는 과정들은 헌법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지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있으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대표로 변론할 당시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도 박탈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국회 입장에서는 아니다, 양당의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설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의 쟁점은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네, 소위 말해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아예 박탈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예.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소위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존의 소위 말하는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 가지고 다시 다툴 수가 없어 가지고 특히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거나 그런 예. 피해자들로서는 고소를 스스로 못 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도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보호가 못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정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실무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 제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약간의 혼동들이 있는데 여야가 합의하고 뭐 중재안들이 있었고요. 또 법사위가 통과한 안이 있었고 본회의 상정된 안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만약에 법사위에서 가결 선포된 안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에 차이가 있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법사위를 거쳐가지고 그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라는 위헌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두 가지였고요.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건 맞지만 법은 유효하다. 또 한 가지 법무부와 검사들이 제기한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결정문을 좀 더 참고해야 되겠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수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자, 변호사님, 이번 어떤 헌법재판부의 판단을 앞두고 그러니까 국회를 우리 정치인들이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곳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존중을 받은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권한쟁의 심판이 몇 번 있었고요. 네. 이렇게 또 법안에 대해 법률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몇 번 이제 헌법재판소가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인정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그걸 넘어서서 그런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법률안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위 이거를 우리가 법에서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라고 합니다. 네. 절차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이 이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사정이 없다면은 그 중대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해당되는 법률안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법리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절차적인 하자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회를 어쨌든 통과한 법률안을 절차적 하자만의 이유로 헌재가 무효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늘 헌재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들을 이번에 다시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각각의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이 절차적 하자가 그만큼 중대하고 본질적으로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과는 별개로 지금 말씀하셨던 질문들, 가령 헌법상 여기에 나와 있는 검사의 권한은 어디까지이고 검사의 권한이 여기서 수사권이 헌법적 권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법사위와 본회의의 각각의 통과 과정에서 법률안이 네.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거는 비록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이 아니다, 무효로 아니라로 판단했지만은 네. 그 비율이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예. 5대 4였죠. 이 정도면은 그러면 헌재 기준의 태도를 보자면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상당히 많은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이 좀 심각하다라고 보셨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추가적으로 지금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지금 수사권 침해에 대한 어떤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좀 혼란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또다시 이 수사권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법무부가 제기한 안 외에도 또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그 청구에 대해 사건에서도 그러한 이유들에 대한 판단들이 네. 일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는 결정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더라도 보충적인 의견으로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판단 이후 또 궁금해지는데 방금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나갔는데 검수완박 입법 이후 나온 게 법무부의 시행령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단의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모법, 상위법과의 충돌 이런 논란도 있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법안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국회 구성상 이 법률안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인데 이 법률안 자체에 어찌 보면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가지고는 헌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법률안에 반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네. 그 민주당의 입장과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법률 자체가 이렇게 입법적으로 재판관 한 명의 의견만이 이제 갈렸을 정도로 한 명만 더 했다면은 무효가 될 정도로 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런 하자가 있는 법률안을 그대로 지금 시행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여당 쪽의 입장이 계속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반대로 오히려 이런 갈등이 심화되는 것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회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주의를 복원하라는 것이죠. 예, 법률안의 심의에 있어가지고 정당성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소수당이라도 뭐 다수당이라도 각각의 절차를 지켜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헌법에 반한다라는 것이 지금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권한은 침해했지만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여러 가지 좀 후폭풍도 예상되고 전국이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여야 반응이 들어온 건 없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결정문 내용과 함께 여러분께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부진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증권사 순이익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58개 증권사의 당기 순이익은 4조 5,1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21년보다 50% 급감한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주식거래 대금이 줄면서 수수료가 대폭 감소했고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식과 채권 매매 이익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46개 증권사의 실적이 1년 전보다 나빠졌고 손실을 낸 증권사도 11곳이나 됐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부인했습니다.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부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것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은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표상되는 시스템 위기로 간주할 때에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이후 옐런 장관의 발언까지 전해지며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6% 급락했습니다. S&P 지역은행 상장 지수 펀드는 5% 이상 떨어졌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15% 이상 하락하는 등 코메리카와 US뱅크, 자이언스뱅크, 리전스 파이낸셜 등이 모두 6%에서 8%가량 하락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올해부터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운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300명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급여에 따라 부과되는 본인 부담 건보료 상한액인 월 391만 1,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모두 3,3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033만 원으로 이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 또는 임원과 전문 최고 경영자, 재벌 총수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로 모두 5,775가구 규모입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을 모두 22,063가구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관련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행한 2명과 빌라를 과다 감정한 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이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같은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 감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단비가 그치면서 올봄 첫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황사 상황,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비가 그치면서 올봄 첫 황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만주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서해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해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 백령도에 이어 인천에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CCTV 화면을 보면 황사를 직접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옹진 해양과학기지인데요. 이 황사가 더 짙어 가시거리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은 인천항입니다. 파란 하늘과 바다 사이에 약간 누런빛이 감도는 먼지층이 형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륙도 서서히 황사가 나타나면서 중서부와 호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경기와 인천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한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내일까지 황사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밤하늘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승달과 샛별 금성이 마치 붙듯이 가까워지는 현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이 초승달과 금성이 이번처럼 가깝게 접근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현상이라고 하네요. 정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진 저녁 하늘, 눈썹처럼 생긴 초승달이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밝은 별이 반짝이며 지평선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달 다음으로 밝아 샛별로 불리는 금성입니다. 초승달과 금성은 1년에 여러 차례 가깝게 다가서며 밤하늘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밤에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넘어 달과 금성이 거의 붙듯이 보이는 초근접 현상이 나타납니다. 밤 7시 30분쯤 초승달 바로 위로 금성이 등장하겠고 이후 고도가 낮아지며 둘 사이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집니다. 밤 9시에는 초승달과 달이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도에서는 금성이 초승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엄폐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초승달과 금성이 꽤 떨어져서 만나지만 이달에는 마치 스쳐 지나듯 근접하고 제주에서는 엄폐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이처럼 밤하늘에서 초승달과 금성이 초근접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해가 진 뒤 서쪽 밤하늘에서 초승달을 먼저 찾은 뒤 그 주변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찾으면 됩니다. 맨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일 천체망원경을 이용하면 한시야에서 초승달과 금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초승달과 금성이 이번처럼 가깝게 접근한 것은 최근 80여 년 동안은 처음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40년 후인 2063년에나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마무리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의 일환으로 한미가 경기 포천에서 대규모 연합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K9 자주포와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100여 대의 장비를 대거 동원해 실전 같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K9 자주포가 화염을 내뿜습니다. 이어 미측의 M777 견인포가 적진을 명중시키며 공격 준비를 알립니다. 한미 연합연습 일환으로 진행된 연합협동 사격입니다. 적진지를 포격한 뒤 K1 전차와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신속히 기동해 지상의 적을 경멸하고 초토화된 적진지 한편에서는 진로 개척과 지뢰 제거 작업이 이어집니다. K1 전차와 K9 자주포,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장비 100여 대와 8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전시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 화력 자산 운용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부대는 상호 작전 수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협조 절차에 대해 숙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맹호부대는 연합작전을 통해 더 강한 화력과 더 빠른 기동으로 반드시 적과 싸워 이기는 결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했습니다. Nothing motivates a U.S. soldier to be all they can be more than sleeping 10 miles from an adversary. And when that adversary is firing ballistic missiles, it provides an incredible focus to this training. And that's what you have here right now. 한미는 앞으로도 유격 훈련과 박격포, 전차포 사격, 의무 후송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함께하며 전술적 교감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시작된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대해 대규모 병력과 무장 장비를 동원해 북침 선제 공격을 숙달하려는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상륙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의미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미의 북침 불장난 소동으로 북한은 안보 불안과 전쟁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돌렸습니다. 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금 방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대통령실이 전달을 한다, 입장을 밝힌다며 이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이 되면 이런 각계의 우려를 포함해서 의견을 경청하고 또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4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해 당시 정확하게 탐지했고 한미가 더 정밀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전술 유도무기 탑재 가능성에 대해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수시로 지령을 주고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보고를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추가 제재 등 대응 방안을 동맹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국, 일본을 우크라이나 주요 지원국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상원에 출석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대응 방안을 놓고 동맹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지원이 불러올 심각성에 대해 중국 정부에 계속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동맹들과 공유하자 여러 국가가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상원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China's working against us when it comes to Russia. Do you agree? I think their diplomatic support, their political support, and to some extent material support for Russia certainly goes against our interest in bringing this war to an end in a way that is serious. 블링컨 장관은 다만 선을 넘는 중국의 행위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s we speak today, we have not seen them cross that line. 중국은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충돌 중인 어느 국가에도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中国既不是乌克兰危机的制造者，又不是危机的当事方，也没有向冲突的任何一方提供武器。美方没有资格对中方指手画脚。 미국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주요 지원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동맹국의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 기소 이후 민주당은 정치 탄압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원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 내용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정치 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정상회담 특보 때문에 한 주 걸러서 2주 만에 두 분을 뵙고 정상회담 후폭풍 여지는 잠시 뒤 여쭤보기로 하고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들을 텐데 아까 법리적인 해석은 해봤거든요. 두 분과는 좀 정치공학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변호사님과 오늘 나온 판단을 좀 토대로 거듭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좀 여야가 아전인수 해석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 원문은 보지 못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 국회의원들의 특히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그 법사위에서의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다. 그러나 그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효력을 상실시키든지 아니면 효력을 유지할 것 같으면 침해는 뭐 아주 경미하다든가 침해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한쪽을 들어서 딱 들었어야 이 분쟁 갈등이 좀 종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회에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검수완박법 입법 가지고 그 굉장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에 물었는데 결국은 그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뭐 효력을 침해할 정도는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러니까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친 저 개인적으로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중간한 양다리 걸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그러니까 판단이다. 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눈치 보고 양다리 걸치고. 그래도 굳이 판단을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결과인가요? 어쨌든 그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거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은 인정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거는 뭐 그거는 뭐 효력에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는 별개지만 어쨌든 그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9명 중에 5명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뭐 검수완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고모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결정이 이 입법 국회의원 입법권, 심의권, 표결권은 침해했다. 그런데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입법권, 국회의원이 입법권과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으면 당연히 무효가 돼야지. 이 법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는 아니다 했으니까 네. 법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러나 절차상에서는 좀 뭐 하자가 있다 뭐 이 말인데 그건 국민임으로서는 그 아마 그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 문제가 결정 났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 그건 두고 아마 불씨가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사회부 기자도 지금 결정문을 놓고 이 내용을 좀 분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추가되는 또 기사를 통해서 YTN 보도를 통해서 좀 해석된 내용으로 추가된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 한일 정상회담 여진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특보 때문에 두 분하고 이제 일주일 거르고 오늘 다시 뵙게 된 건데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고모님께서 국민의 자존감을 좀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존감이 안 높여졌지. 예, 자존감이 많이 상실됐는데 이번에 그 한일 그 양국 간에 있어도 회담은 우리 정부의 말로만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다. 네. 뭐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부는 그렇게 하죠. 또 그렇게 여권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야권이나 소위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비판은 그건 수용을 해야 합니다. 아니 왜 일본 사람이 데려갔는데 왜 우리가 왜 돈을 주냐 이건 잘못됐지 않냐 하는 이 국민의 감정 이건 헤아렸어야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결정이 다소 미흡하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앞으로 반대 여론이나 비판 여론을 충분히 수용해서 차후에 한일 관계 회담에서는 그 여론들을 반영하겠다. 이 정도로는 이야기해줘야지. 네. 그냥 뭐 덮어놓고 뭐 무조건 잘했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양국 관계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라고 이제 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여당에선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수습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죠. 그 전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예. 문재인 정부도 사실 잘못 건들면 국내 여론에 우리끼리만 분열이 나고 일본인과의 관계는 더욱더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뭐 안 했고 또 안 했고 그냥 방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건 지나친 것이고요. 나름대로 제가 그 당시는 여당 소속이었고 나름대로 물밑에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네. 사실 피해자 쪽이나 국민 여론의 반감을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어서 네. 일정 부분 타결하기 위한 어떤 우리 쪽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재호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내적인 국민들과의 소통, 특히 피해자 쪽에 충분한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끄떡끄떡거릴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대통령 혼자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만 미래를 보고 나머지는 반일 정서를 이용한 아주 고약한 그런 사회 세력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의 분들이 이 협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또 피해자 쪽이 완강하게 수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에서 대서특필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이 박수를 받고 응원 칭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일본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지지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상당히 헝클어져 있습니다. 네. 제3자 채무 변제의 방법을 통한 해법이 그 자체만으로도 출연할 때 기업들이 선뜻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 부분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경영자들이. 네. 또 이것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출연을 한다 해도 지금 소송에서 판결받지 않은 많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며 복잡한 문제가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내의 국민들의 그 공감과 피해자 쪽에 말하자면 수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만큼 지금보다는 10배, 100배 넘는 노력을 그 피해자 쪽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이렇게 해야지 자화자찬하고 미래를 봤다 그러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절대 수용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이번 회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인정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있다. 그러나 그 점은 향후 한일 관계에 있어서 회담에서나 협상에서 충분히 보완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 그래야 국민이 좀 자존감이 좀 덜 상하지. 무조건 잘했다. 뭐 이게 뭐 단군 일에 제일 잘한 거라는 동 뭐 이렇게만 나가면 이건 반대 여론이 안 사그라들죠. 가장 이번 회담에서 아쉬웠던 점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모님은? 그래 제3자 변제죠. 왜 느닷없이 우리가 돈을 우리나라 기업이 왜 돈을 냅니까? 일본 기업이 우리 직료로 데려가서 일을 부려먹었는데 왜 돈을 우리가 배달합니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이조 고문께서는 이제 제3자 채무 변제 왜 그 일본이 기업이 책임져야 될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내냐 이 부분에 수용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문인상 전 의장님이나 저도 제3자 채무 변제와 유사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문인상 전 의장님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에 돼야 됩니다. 그 합의를 이루려면 상당히 피해자 쪽과 국민의 여론을 설득을 해야죠. 제가 또 낸 거는 저는 뭐 재단을 통해서나 기금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아예 국민 세금으로 탕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이 동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의 확정을 하려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해야 될 피해자 쪽이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한일 관계의 개선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돼야지 그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그냥 뭐 결단이다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국민들이 수용을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기소됐습니다. 예상됐던 일이기도 한데 자, 검찰의 기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분위기 전해주시죠. 분명히 그 물밑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고 또 각자의 생각이 있고 그것이 뭐 부딪히는 갈등, 내연하는 갈등 구조인 건 틀림없지만 겉으로는 뭐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하자마자 어제 오후에 긴급 당무회의를 열어서 아예 그 당원 80조의 1항에 따른 당직을 말하자면 그만두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사망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이거는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를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당무에서 의결해서 아예 조기에 어쩌면 입막음 여러 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한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당무회의나 공식기구에서는 그렇게 결정했고 지도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80조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더불어민주당이 개가천선하고 혁신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법적 수사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무리를 빚게 되면 일단 무고함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직으로부터 물러난다. 그것이 혁신안입니다. 그 예외 조항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그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석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혁신안인 1항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사문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줄곧 주장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간에 당직자가 그의 기소가 돼서 형사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무고함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당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당대표든 당직이든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 대안이 없다는 것도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런 등등을 이유로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끄럽고 좀 한편 찌질하다. 네, 방금 말씀하신 당헌 80조 1항과 그도 사망 예외 규정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설전도 오가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또 두 분 견해 이어가겠습니다. 기소가 되자마자 민주당은 재빠르게 최고위원회와 당무위회를 열더니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면서 셀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 당헌까지도 교묘하게 적용하는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 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일이 없습니다. 네, 여야 대표의 다른 목소리 들어봤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과정들 6시간 만에 그러니까 한 기소된 지 6시간여 만에 당무위 열고 대표직 유지하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언론에선 속전속결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남의 당 이야기라 말하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완전히 막가파식이에요. 완전 막가자는 이야기. 왜냐하면 당헌의 80조 3항인가 뭐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법을 전당대회 그때 그때 분명하게 이 조항은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때 정치 탄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걸 분명하게 해놔야지. 지금 기소하고 하자 말자 느닷없이 소집해갖고 적용한다 하는 건 저는 전 이 논리도 없고 저는 뭐 체면도 없고 저는 막가자는 건데 전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왜냐 그러면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이재명 사건이 문재인 때부터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생긴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거라고 하는 거는 삼적 동자로 다 알았잖아요. 오늘 내일 기소한다고 하는 거는 이미 한일회담 하기 전부터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곧 기소할 거다 하는 건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없이 정치 탄압은 정치 탄압이에요. 정치 탄압이면 민주당이 진짜 아주 당원을 걸고 싸우든지 실컷 내내 뭐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기소하니까 그때 가서야 생전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처럼 당원 적용해서 대표직 유지하게 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근 대표가 국민의힘이 떨어진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국민의힘에 떨어진 민심이 민주당으로 가려면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손 어거지잖아. 억지고 어거지고 그냥 이재명 하나 대표직 유지하려고 그냥 온갖 체면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저는 완전히 막가파적이지. 저게. 고문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면 밀어붙이는 그 과정을 저희가 화면에 준비했었는데 자, 이 의원님께 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게 일단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당무위 소집 절차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건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 표적 수사 또는 적법 절차의 위반 여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정치 탄압, 과도한 수사의 남용, 오남용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 대장동 건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그 무고함이 밝혀지면 가부간의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거지 그냥 일변도 그냥 정치 탄압 일변도의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국민이 시선에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했어야 된다.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재호 고문께서 보신 대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한 건 틀림없지만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좀 밝혀지지 않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그냥 정치 탄압이라는 것만으로 당 대표를 유지하고 막 뭐에 그 번개불에 콩볶 까먹듯이 그날 어제 당일날 급하게 그 긴급 당무회를 열어서 그거를 의결을 하는 것이 네. 적절한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수의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보면 일부 민주당원들, 구체적으로 비명계 당원 수백 명이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고 또 당무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기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끼리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안 나눠서 각각의 의원들의 좀 생각이 뭐 저도 궁금합니다. 네.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당내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볼 때 석연치 않거나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당무의 결정에 대한 다시 판단을 했나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결정을 유지했나 보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네. 하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 민주당이 정치 탄압을 이제 내세우는데 네.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야당이 그건 일종의 야당의 정치 공세니까 네. 뭐 야당이 그 말도 안 하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정치 탄압이라 그래야지. 그러나 국민들은 이재명 사건을 보는 눈이 그걸 정치 탄압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속은 몰라도 기소까지 하는 건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원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이거는 민주당이 자기 논리지. 그건 국민과 더불어 하는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지금 뭐 국민님보다 지지도가 조금 뭐 더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가뜩 오만해 있는데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요, 저 오래 못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뭐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의 한일 그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 대응하는 국정에 헝클어진 것 때문에 아마 착시현상 저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냉정하게 하나씩 다 축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상당히 두렵게 국민의 시선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리고 뭐 한일회담 이번에 그 구력 외교다 뭐 이것 때문에 그 덮기 위해서 뭐 이재명 기소했다, 물타기 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민주당이 그건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 무슨 검찰이 무슨 뭐 아무리 이게 검찰 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거하고 한일회담 하는 거하고 이재명 기소하고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관성도 없는 거고 또 그 정도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그렇게 뭐 부하부리도 그렇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 야당은 논리로서 야당의 정치 공세로서는 그런 말이 가능하지만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잊혀지고 싶은데 자꾸 소환되는 정치인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화합하자 이런 전언을 놓고 일주일 차로 다녀온 야권 인사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잠깐 최재성 전 수석 얘기를 듣고 두 분 견해 듣겠습니다. 네. 작년에 또 그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하고 양산 문 대통령을 지도부가 찾아뵀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때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네.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원장 말에 좀 무게를 실는 발언인데 여기에 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쓰셔가지고 전하기도 좀 어색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현안에 어떤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뭐 당내의 여러 의견들이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사리에 맞게끔 결론을 이루면 되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이거다라고 전달해서 전원 정치를 하는 건 그건 진짜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를 밖에다가 유출하고 전하는 쪽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했건 네. 또는 어떤 생각을 가졌건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대화 그건 내용과는 문재인 관계없이. 대통령이 또 각각의 생각을 가질 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밖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니까 그 뜻을 따르라라는 그런 압박용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건 옳지가 않죠. 그런 전원 정치나 또는 돌아가신 분의 뭐 어떤 뜻은 어떻다라고 하면서 현실 정치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영향을 입히려고 하는 건 구태 정치입니다. 네. 저도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어떤 소리든 할 수 있죠. 뭐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말을 외부로 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말아야지 그걸 공식적으로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외부로 전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전했을까요? 이 시점에? 그건 이제 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든 간에 그 말을 외부로 전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전원 자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비판적인 건데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재호 고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공식 일정을 특별 사면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왔는데 공식 일정에 나섰고 함께 하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소환되고 싶어 합니까? 잊혀지고 싶어 하죠. 뭐 소환돼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네. 참. 그럼 이번 전직 대통령이 뭐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건강하게 편안하게 계셔야지. 어제 천안함 현충원 간 건 그거는 연례 행사로 예. 대통령께서 정부에 있을 때 있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기 전엔 매년 간다 했는데 네. 5년 동안에 구속돼서 못 갔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매년 이명박 대통령 안 계셔도 우리가 또 대신 매년 갔어요. 이번 나오셨으니까 예. 이제 그 천안함 그 46 용사 묘역에 참배를 한 건데 그건 연례 행사입니다. 네. 매년 하는 행사. 그럼 다른 공식 활동이 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뭐 필요가 없고. 알겠습니다. 하도 요즘 여야가 정치가 엉망이니까 뭐 자꾸 전직 대통령이 뭐 하면 자꾸 그걸 현실 정치에 결합을 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1분 남아서 아까워서 질문 아까 못 드린 거 더 드리면 아까 이 전원 정치 자체는 비판하셨습니다만 기존의 입장이 꼬붕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부하냐. 예. 그 입장은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 네. 그걸 전달하는 거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이거니까 네. 뭐 군소리 말고 따르라. 이런처럼 들립니다. 네. 그거는 수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뜻이든 뭐 논의하고 논쟁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조금 아까 이재호 군께서도 얘기했지만 좀 정중하고 네. 그 의전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밖에다 유출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 하는 건 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보도하기 쉽게 우리말로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건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호 상임 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 지난달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어린이는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계모와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도 계모의 팔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한 구석 어린이 한 명이 홀로 음료수를 마십니다. 얼굴은 비쩍 말랐고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12살 초등학생 A군이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집에서 숨지기 전날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A군은 지난 1년간 친부와 계모에게 지속해 학대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계모는 뱃속에 태아를 잃자 원인을 의붓아들인 A군에게서 찾기도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은 A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 유산에 이르렀다고 여겨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학대도 점차 심해져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던 학대 횟수가 지난해 11월엔 7차례로 늘었습니다. A군의 집중력을 높인다며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새벽 6시 일어나 성경을 베껴 쓰라고 지시했는데 시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 방에 가두거나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숨지기 사흘 전에도 계모는 A군이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면서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A군의 눈을 가리고 커튼끈으로 손발을 의자에 묶어 16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도 모자라 CCTV로 감시까지 했습니다. 또 A군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계모는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잘못했다며 팔을 붙잡는 A군을 밀쳤고 뒤로 넘어진 A군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1년 사이 10kg이 줄어든 29.5kg, 또래 평균보다 15kg이나 가벼웠습니다. 자신은 학대한 적이 없다며 모든 건 계모가 했다던 친부의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군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친아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퍼붓거나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8년 출소한 정 씨는 이후 3년여에 걸쳐 해외 국적 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은 정 씨가 한국인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한 전 씨 일가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 시민단체가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자녀들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 면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범죄수익 환수부에 배당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연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 씨가 내일로 예정돼 있던 피의자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 씨 변호인단은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인데도 소환 일정이 기사화되면서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다며 조정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SK 분식회계 수사 등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도 불렸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이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때 재벌 총수들을 조사했던 과정도 기술했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영권이나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압박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3년 10월부터 5달 동안 16대 대통령 선거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권과 기업사회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 경악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사팀에 합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자신의 회고록에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SK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던 2003년 3월 최태원 회장에게 거절하지 못할 요구를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구속돼 있던 최 회장을 불러 계속 수사하면 경영권을 잃을 수 있지 않느냐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테니 정치권에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을 밝힐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SK 구조조정본부장을 통해 결정적인 진술을 받습니다. 한나라당은 최동웅 재정위원장이 삼성은 300억 원, LG는 200억 원인데
SK도 100억 원은 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상수 사무총장이 선거 막바지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니 15억 원만 해줄 수 없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은 문서로 안 남기고 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가 구해온 녹음기에 담아뒀다고도 밝혔습니다. 8개월 뒤 중수부가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부장은 수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삼성과 LG, 현대차의 변호를 맡고 있던 김앤장 변호사를 불러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당 내부거래 수사를 할 것이고 기업은 물론 오너 가족도 다칠 것이니 설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 부회장에게는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테니 후회하는 일 없도록 판단하라고 주문했고 LG그룹 변호사에게는 구씨, 허씨 일가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도 어려워지게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롯데와 한화그룹, 대한항공에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룹이 어려워지거나 회장이 낭패를 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측에 823억 원, 민주당 측에 1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는 대검 중수부 대선자금 수사 결과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전 부장의 책 내용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 A씨는 검찰 수사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공소시효 문제는 해소됐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안대희 전 중수부장은 책 낸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대기업을 압박하라고 주문했다는 이 전 부장의 언급에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당시 협박이 아닌 협상, 일종의 플리바기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심되는 것을 지렛대로 써서 거대 권력인 재벌의 입을 여는 것이 그때 자신의 미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든 결과를 보라며 수사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깨끗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수사 내용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은 출간 전 이미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선전전을 열고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철폐를 촉구하며 지하철 1호선에서 매일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많은 단체 가운데 전장현 회원 단체만 골라 전수조사를 하는 등 강압적인 표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장현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오래 공들여 쌓을 장애인에 대한 이인식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장애인 입장에서도 지혜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요. 서울 도심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나타나 도로와 주택가를 활보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했다고 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포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한복판 멈춰선 자동차 옆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얼룩말이죠. 사람들을 피해서 도로를 달려들더니 오토바이와 트럭 사이에 가로막히자 도로 빈 공간을 향해서 다시 내달리고 있습니다. 얼룩말 한 마리가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이 얼룩말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했다고 하는데 어린이대공원 측은 얼룩말이 우리에 설치된 목재 시설물을 부수고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탈출한 얼룩말은 재작년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났고 올해로 2살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대공원 사육사들이 광진구 자양동 주택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얼룩말 생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5시 15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생포했다는 속보는 들리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다친 사람이나 재산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동물이 탈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05년 4월에도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코끼리들이 주변 주택가와 음식점을 헤집고 다녔고 온통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연 도중 비둘기떼에 놀란 코끼리 한 마리가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밖으로 나가자 나머지 5마리도 뒤따라 뛰쳐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코끼리에 바친 행인 한 명이 크게 다치고 교통 혼잡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탈출한 얼룩말 속보 들어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을 강행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는 1,700만 명의 은퇴자 대국이라며 지금 연금 개혁을 안 하면 붕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국익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생명을 건 정면 돌파를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프랑스 전역 곳곳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노조를 중심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계속 줄면서 연금 재정이 거덜이 나자 연금 100% 수령 나이인 현행 정년 62세를 2030년까지 점차 64세로 늦추는 개혁을 마크롱 정부가 속도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주 헌법의 특별 조항을 발동하는 초강수로 표결 없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엔 법 시행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직을 처음 맡은 2017년 당시 1,000만 명이던 연금 수급자가 현재 1,700만 명이고 2030년에는 2,000만 명이 된다며 그대로 놔두면 연금제가 붕괴한다며 연내 시행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t plus on va attendre, plus il se dégradera. Donc cette réforme, elle est nécessaire. Et je le dis aux Français, ça ne me fait pas plaisir, j'aurais voulu ne pas la faire, mais c'est pour ça aussi que j'ai pris l'engagement de la faire devant vous par le sens des responsabilités.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의 제49조 3항을 사용해서 하원 표결을 건너뛴 것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모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혁으로 인기를 잃어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ais entre les sondages et le court terme et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je choisis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Et s'il faut derrière endosser l'impopularité aujourd'hui, je l'endosserai.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걸린 연금 개혁법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만 받으면 연내 시행이 가능합니다. 좌파 연합인 리프 등은 헌법위원회에 새 연금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의 가짜 사진이 유포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의혹을 검토해온 대배심이 열리지 않아 기소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 추격을 받으며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그러다 경찰들에 붙잡혔고 마침내 수갑이 채워집니다. 트럼프가 재소자 복장 차림으로 청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사진들은 AI가 만든 가짜 사진들로 인터넷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체포됐다는 가짜 뉴스도 퍼졌습니다. 일부 사진은 디지털 자료 분석 단체 벨링캣 창립자 엘리엇 히긴스가 만들었습니다. 히긴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체포를 기다리다가 이런 사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초 현지 시간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뉴욕 대배심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Donald Trump is almost certain to try to postpone these trials until after the primaries are over. 검찰은 포르노스타와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이용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400여 명, 2주 전보다 500여 명씩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3명으로 32일째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201명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5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 코로나19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도 팀 해체 후 바이든 행정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응팀 해체 방침은 코로나19가 미국 의료계와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양국관리법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일 만큼 남아 도는 쌀이 처치 곤란인 요즘 정부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가공하기 쉬운 분질미, 이른바 가루쌀인데 쌀 과잉 생산과 밀 자급률 향상,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대체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년 남아도는 쌀은 농민들에게도 골치입니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소비는 줄다 보니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빵이나 라면과 같은 밀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급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쌀 공급 과잉과 밀 자급률 향상,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신품종, 바로 가루쌀입니다. 쌀 수급 문제도 해결을 해보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을 대체해보자,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성들어 물에 불리지 않아도 쉽게 빻아집니다. 단단한 맵쌀에 불려서 가루를 내는 것보다 재분 비용이 최소 2~3배는 더 저렴한 데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여러 업체가 이런 가루쌀 대량 재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루쌀이 여러 차례 롤러로 분쇄되는 작업을 거치면 이렇게 고운 형태로 입자가 바뀌게 됩니다. 곱게 갈린 쌀가루는 빵과 과자, 면류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수분을 빨아들이는 특성상 더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쫄깃하고 이제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 좀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가루쌀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100만 원, 밀이나 조사료까지 함께 심으면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가루쌀 생산량을 20만 톤으로 확대해 연간 밀가루 수요 1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루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심과 삼양 등 식품업체 10여 곳을 선정해 신제품 개발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지금 케이크라든가 카스테라, 과자류, 이런 비발효빵류, 그다음에 밀가루 함량이 낮은 어묵, 소시지 이런 거 얼마든지 쌀 전용 품목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현 단계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밀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가루쌀이 또다시 시장에서 남아돌지 않으려면 무작정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고척돔 경기에서 키움을 꺾고 시범 경기 5연승을 달렸습니다. 삼성은 4회 등판한 원태인이 4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하고 피렐라가 투런포를 쏘아올린 데 힘입어 키움을 6대5로 눌렀습니다. LG는 외국인 타자 오스틴의 솔로 홈런 포함 3타점 활약 속에 KT를 6대2로 이겼습니다. 창원 등 나머지 3구장의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 대상 범법 행위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투수 서준원을 전격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해당 사건의 검찰 이관을 확인했으며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 구단은 선수 관리 소홀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엄격하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프로탁구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에서 창단 첫 해 돌풍을 일으켰던 한국거래소가 아쉽게 챔프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남규 감독이 이끄는 정규리그 3위 한국거래소는 2위 상무와 접전을 벌였지만
4단식 에이스 맞대결에서 져 1대3으로 물러났습니다. 2년 연속 챔프전에 오른 상무는 내일부터 정규리그 1위 삼성생명과 우승을 다툽니다. 내일은 그간의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17도로 오늘보다는 6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은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대전 4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도 오늘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도 17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